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저기 공간에 개정되어진 사항들 가지고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개정사항들 정리가 꼭 필요하겠죠. 일단 요것은 저기 6월 말까지 시행되는 법령입니다. 그래서 7월 17일 날 보니까 오늘 강의하는 날이 7월 15일입니다. 7월 14일인데 7월 17일 날도 최근에 또 몇 가지 파트가 또 개정사항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 끝나고 난 이후에도 보시면 또 우리 밴드에서 또 첨부한 자료가 또 조금 더 나갈 겁니다. 많지 않고 조금 몇 개 있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보시면요, 주택법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올 초에, 이것은 한 3월달쯤에 2월달쯤에 그때 바뀌었죠. 해서 보시면 도시형 생활주택에 보시면 이제 어디입니까? 우리 소형주택하고 단지 형태 다세대와 연립주택이 있죠. 그런데 이 소형주택이 좀 복잡해졌죠. 30제곱미터 뭐 이상 되는 경우에 뭐 투룸, 리룸, 3제곱미터 미만일 때 어떤 원룸 기타 등이 있었는데 그걸 다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형주택 편에서 이제 60제곱미터 이하이기만 하고 독립주경지를 갖추고 있고 지하층에 설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 내부 구성은 원룸으로 하든 투룸 하든 또 스리룸이든 묻지 않게 된다 해서 60 이하면 대부분 24평 정도 기준 면적이 되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인 일반적인 중소형 아파트와 같은 형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아파트로 형태도 건설할 수도 있고 또 단지형 복합으로는 안 되지만 순수하게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형태로도 건설을 할 수가 있게 된다 해서 저전용 85 이하, 아니 60제곱미터 이하를 갖춰야 된다라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통일되었으니까 또 쉬워졌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정사항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추가 모집할 때 보시면 그 시점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가능하다라는 부분 뭐 체크만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감리편에서 일부 법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되었다 해서 보시면 감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들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왔죠. 그래서 공사 감리비라는 것은요, 주택법에서는 이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예치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공정을 보아서 확인해보고 이제 맞춰서 지급을 한다. 그래서 기본 원칙이죠.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예치하는데 한 번에 다 목돈을 다 뭐 20억, 30억 다 예치할 필요 없고 감리비 지급하는 그 비율대로 해가지고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예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감리자들은요, 감리 업무를 수행을 했으면은요, 지급받고자 하는 날 7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 확인이 딱 되어지는 실태 점검 해보니까 그러면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시정명령을 합니다. 시정명령이고 여기에 이행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하지 않고 유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똑바로 라는 의미가 이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리비의 지급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라든지 공정마다의 차이점이 있고 전문성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각 호의 단체나 협회, 즉 주택사업자 단체, 시행사 단체,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단체, 감리회사 단체, 또 대한건축사 협회, 설계사들 단체입니다. 요들 간에 공동으로 감리비 지급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받아서 감리비를 이제 통일적으로 그렇게 정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감리비에서 더 싸게 낙찰 받으려고 싸게 하는 바람에 감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부실금리가 발생한다. 그럼 건물이 위험해진다. 라는 의미에서 감리비의 통일적인 지급 기준을 정해서 승인받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기준 금액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또 정밀하게 감리 계획서를 잘 제출하는 그런 사업들을 감리해서 선정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에 관한 인정에 관한 사항이 있죠. 2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인정 등급에 특례가 있어요. 특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 대통령령 정하는 두께가 또 나왔습니다. 이게 7월 17일 날 시행일자가 영이 또 발표가 딱 되었네요. 해서 보시면 바닥 두께가 250입니다. 250 요 밀리미터 250mm 이상으로 바닥 구조를 갖추고 시공했습니다. 그러면요, 해당 그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한 그 높이에 대해서 15%죠. 100분의 15%까지 완화 적용을 해줄 수 있다가 이제 이것이 신설되었고 요 파트에 관한 요 대통령 영상의 그 기준 요것도 이제 명확하게 250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아침에 요것이 또 제가 강의한 날 바로 전날 금요일 날 발표가 딱 되었어요. 그래서 대통령령 정하는 두께라는 것은요 250mm다. 이것이 바로 2일 전에 또 신설이 딱 되었네요.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요 두께 이상을 갖추었다 확인 딱 되어지면요 높이에 대해서 15% 더 주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또 신설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아니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매 제한. 전매 제한 부분도 보시면 원래 있었죠. 1, 2, 3, 4번은 원래 있었는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전매 제한 그 대상 어떤 주택으로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매 제한 기간이 있죠. 기간. 여기 보시면 여기 1, 2, 3, 4, 5번은요. 여기는 원래 있던 요 표에 있는 이 사항들은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3, 4, 5번이 복잡한데 이 복잡한 사항들이 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만 딱 전매 제한 기간 카운트를 따주세요. 수도권 나면 무조건 3년, 수도권 외채권력 무조건 1년, 과밀 억제권력이 보이면 무조건 1년, 성장 관리권력과 자연 보존권력 보이고 또 광역시 중에서 도시지역 보이면 6개월, 위쪽 지역 플러스 공공택지는 6개월, 그 외의 지역은 전부 다 빵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토지 임대부 분양택의 전매 제한 기간요 40년까지 장기 임대하니까 이것은요 10년까지 전매 제한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토지 임대부 분양일 때에 보시면 거주 업무도 5년까지 아주 길다. 아주 제일 긴 것이 바로 이것이다. 반값으로 사게 줬으니까 오랫동안 살고 전매도 일정 기간 상당히 제한한다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부장가 상한제 주택들 왔다 갔다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3월달, 2월달쯤에 통일되었죠. 그래서 이 사업주체가 일반인한테 공급하는 공동주택, 일반 분양주택들 가운데에서 보시면 공공택지는 다 무조건 전매 제한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 즉 민간택지일 때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라고 대상 지역이라고 지정 공고하는 지역일 때만 민간택지 분양가 제한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 이 대상 지역을 불문하고 분양가 상한제 제한 받지 않는 주택들이 또 오른편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변경이 쫙 되었죠. 그래서 원래 1번, 2번, 3번은 원래 있던 곳이고요. 4번에 보시 4번도 원래 있던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5번과 그 다음에 6번과 7번이 변경이 딱 되었죠. 종전에 거기 어떻습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민간 택지에 포함이 되던 바로 요 혁신지구 재생사업과 도심 공주택 복합사업지구 요 장소를요 원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 민간 택지다 한 것을 없애버리고 다시 분양가 제한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빼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종전에 보시면 공공 재개발 사업은 있었는데 이제 주거 개선 사업까지 포함해서 분양가 제한을 풀어주겠다고 요것이 신설 개정이 딱 되었으니까 이 부분이 또 추가되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는 상이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 거주 업무 기한 있죠. 이것이 여기 전매 제한 기한과 상충돼 약간 뭐가 맞지 않습니다. 이건 짧고 이건 길고 이렇게 상충되지만 어쨌든 간에 법에 있는 상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이것도 몇 개 있던 2개는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통일되면서 토지 임대부로 또 신설 추가를 딱 했습니다. 토지 임대부는 이제 거주기간 5년까지 거주해야 된다라는 부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공공택지일 때는 보시면은요, 이 분양 가격이 인건주택 매매 가격 대비해서 80% 미만 싸게 주면 5년까지다, 100% 미만 3년까지다. 수도권 민간택지 같은 경우는 80% 미만 3년까지고 100% 미만 2년까지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거주 의무 기간 사실 나오기가 좀 애매하지만 이것도 이제 다수당이 계속적으로 존치를 주장하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택의 신설사항이죠. 일단은 뭐 딴 건 다 원래 있던 사항들인데 토지 임대료 보시면은요. 이 월별 입주가 원칙인데 합의가 딱 되어지면 보증금 형태로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금도 가능하지만 선납식으로도 가능하다. 선납이라는 것을 추가했다는 또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선납이면 다 없어지는 돈인데 한 번에 묶어놓은 다 지급해버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었죠. 차라리 보증금으로 합의하는 것이 더 훨씬 더 낫겠죠. 이건 뒤에 받으니까.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 분양택의 공공 매입이라는 부분이 또 신설되었어요. 자, 토지 임대부는 말입니다. 10년까지는요, 전매하지 못한다. 전매장이 좀 길죠. 10년까지 좀 깁니다. 긴데, 만약에 요 기간 안에 거기죠 정당한 사유가 발생이 딱 되어서 전매를 하고자 할 때는요 토지주택공사 LH한테만 매입을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매입 신청하면요 매입을 해줍니다. 매입해 주는데 보시면 매입하는 방식 3번상을 좀 잘 보세요. 이들이 10년 내에 전매 제한의 예외 포함이 딱 되어서 정상적인 매입 신청을 할 때는요 그때는요 이 매입 비용과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서 주택 인상 가격을 고려해서 더 얹어서 이렇게 매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불법으로 전매 제한 규정 위반을 하면 강제 전매가 강제 매입을 해버리는데 이때는요 매입 비용만 딱 줘버리고 그 이후에 집가 상승분은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이게 또 포함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위탁 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요 책에 있는 요 2번 사항들 다 삭제해 주세요. 삭제. 이거 쓸데없는 사항인데 제가 계속 이걸 깜빡하고 존치시켜 놔서 삭제를 딱 해주세요. 삭제해 주시고요. 요 사항은 현재 남아 있다 해서 이제부터는 경쟁 입찰 또 수유 계약 전에 보시면 전체 입찰 등의 사전의 과반수의 동의 얻어서 결정한다. 이렇게 다 통일되었죠. 그러니까 요 부분 삭제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동별 대표자에 관한 거주 요건이 이제 6개월이었죠. 처음에 최초일 때 제외하고. 근데 더 완화해서 3개월로 바꾸었다. 중요한 어떤 그런 개정사항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우리 동별 대표자들의 회의입니다. 대표 회의. 회의록 보관 부분은 원래 있었는데, 이 보시면, 회의할 때 보시면은요,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라고 한다면, 입주자 등이 여기에 방청도 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이제, 온라인 화면 등을 통해서 방영도 할 수 있고, 녹화도 할 수 있고, 녹음 중계도 할 수 있어요. 실시간 중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녹화도 할 수 있고, 이제 실제 참여해서 방청도 할 수 있게 해준다. 규약에서 정하면 입주자 주민들도 이제 대표의 회의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 라는 부분에서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군국 중에서 윤리운영기구를 실시하죠. 그런데 입주자 등도 원하면 참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관리 투체까지도 포함을 시켰다라는 부분인데 이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일 것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요. 입주자 대표의 동대표들은 대표의 운영 경비에서 부담하지만 관리 투체와 입주자 등이 참여할 때는 자비 부담이 원칙이죠. 그렇지만 실제 보시면 시군국 중장은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전부 다 지원해 줍니다. 실제. 대표의 교육령에 보시면 층간소음의 예방 요 사항이 또 추가되었다. 간단한 신설사항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 관리 업무의 지원편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은요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그 지방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또 국가는요 이 공동체 개량 보수에 관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다 시험에 나왔던 사항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지방장들의 관리 비용 등의 지원 일부 지원에 보시면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 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했고요. 국가에서 기금 융자금에 보시면 층간소음에 관한 공사, 저감제 설치 등에 관한 비용을 추가했다, 신설되었다. 이렇게 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고요. 자, 그 밑에 또 2-1번과 4번 상은 또 아예 신설되었어요. 신설되었다 해가지고 지방장들은 소규모 공동주택 비업무단지 일대에 보시면 층간소음 분쟁 예방 등을 위해서 조례에 따라서 각종 어떤 해당 소규모 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등에 관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관계 중앙장들과 지방장이 인정하는 기관 단체한테 그 교육 등에 관해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다음 신설돼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구 있죠. 지원기구. 이 지원기구가 하는 업무를 또 상세하게 또 잘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방장들은요, 지역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구의 업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이제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 일대에 보시면 각종 어떤 관리 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 드는 비용 있죠.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그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어떤 지역센터의 운영 사무 처리 필요한 비용을 보조를 할 수 있다. 라는 부분도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세요. 공동주택의 감사죠. 감사. 우리 감사 요청할 때 보시면 10분의 3이었죠. 10분의 1로 더욱더 완화되었다는 부분에서 변경사항이 또 중요한 사항이죠.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 등의 공개인데 현재도 보시면은요 비업무단지로서 50세대 이상이면 이 각종 어떤 관리인들이 관리비 등에 대해서 다음 달 말까지 같이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잡수익을 포함해서. 이 경우에 보시면 이 비업무단지이면은 그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의 공개는 관리 정보 시스템에 대한 입력 그 공개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상한선을 50세대 이상 되면서 비업무 중에서 몇 세대까지냐 그 상한선은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되었어요. 그 상한선까지 또 구체화시켜서 이제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의 공개 대상 생략 대상을 또 내어준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뭐 간단한 상이니까 바로 이 상에 대해서 나오는 즉시 공고를 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우리 집중 등기소의 오타 부분인데 76페이지입니다.
우리 개발 제한 구역 보시면은요, 우리가 그 어딥니까? 저기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에서 싼 땅이 필요하니까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요 민간 사업자한테 요 지정 해제권을 주면요 전부 다 제한합니다. 그래서 민간을 막고 공공 시행자에 한해서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또 공공 시행자에 한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것도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임대사업자들이 임대 업무기한 내라도 임대사업자 간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양도할 때는 항상 신고하면 되었죠. 신고사항인데, 근데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제3자한테 양도를 할 때는 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시군구청한테 허가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항이 1, 2, 3, 4, 6번 다 있었던 사항인데 7번이 또 추가되었어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죠. 이 말은요,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게 거기 갭 투자해가지고 빌라 등을 매입을 했는데 전세 사기로 그 감당이 안 돼가지고 임대보 집값이 다운되니까 이제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 보증금의 환수 의무가 안 될 때 바로 이것이 전세 사기인데, 이 전세 사기 피해가 예상이 되는 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요 사전에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신설해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 예상되는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요 그것이 예상이 딱 되어지면 토지공사와 지방공사한테 양도를 해서 본인 이익은 다 없애고 몽땅 양도해서 이제 공공에서 처리하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죠.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상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미리 실제적으로 그 사기 피해가 발생되고 한마디로 부도 터지기 직전에 토지공사와 지방공사한테 몽땅 다 넘겨서 네 권리를 포기하고 나가라 라는 의미가 되었다, 신설되었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떨어지십시오. 자, 공공 민간 둘 다 선수 관리비가 또 신설되었죠. 해서 보시면 우리 거주한 임차인들이 관리비를 내기 전까지 발생하는 관리 비용에 대해서 선수 관리비라고 하는 이 항목을 딱 정해서 일종의 관리비 예치금처럼 이제 이 현재 소유자가 이제 임대사업자니까 임대사업자가 이제 또 공공사업자들이 미리 임차인들이 관리비 내기 전까지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선수 관리비를 예치를 해놓고 쓰게 한 다음에 나중에 임차인들이 돈을 내면 다시 환수해 간다는 의미가 이게 포함이 되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니까 따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해서 보시고, 바로 3번 사항입니다. 소규모 주택지구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1번, 2번은 원래 있었고 중요한 사항이었죠. 해서 보시면 공공주택지구 정할 때 주거지역 내에서 1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는요, 그 심의도 안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요 규모 이상이 되어지면 원래 심의가 시간제는 없지만 60일 내에 심의해준다. 근데 주거지역 내에서 10만 이하이면 심의도 안 한다. 또 1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 국무회의 심의 통해서 결정한다는 것이 원래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 3번 사항도 원래 있었습니다. 주거지역 이외의 지역일 때 10만 제곱미터 이하가 될 때 주택지구 지정할 때에 보시면 지구개발계획도 동시에 같이 승인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10만 이하를 없애버리고 100만으로 더욱더 완화를 해줬죠. 그래서 지금은 주거지역 이외의 장소, 보시면 녹한 농장 이런 식의 장소에서 100만 제곱미터 이하 주택지구 지정할 때도 보시면 지구계획까지 동시에 빠르게 신속 추진하게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이게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건축법 보시면은요, 우리가 문화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재관리법. 이것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지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동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좀 길게 바뀌면서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문화유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유산 이렇게 명칭만 바뀌었다. 뒤에 거는 볼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그냥 문화재란 말이 이제 문화유산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는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자, 바닥 면적의 부분에서 이 산입 산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1번, 2번은 원래 있었던 상이고 3번 상이 또 신설되었어요. 우리가 보시면 공동주택에 또 아파트에 보시면 대피 공간을 설치합니다. 이 대피 공간의 바닥 면적에 산정하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보통은요, 우리 공동주택에 주거 전용할 때 외벽의 내부선이고 그 외엔 다 벽의 중심선인데, 이때도 보시면 이 대피 공간 바닥 면적 산정할 때 보시면 벽에 각 층이나 그 일부로서 벽에
내부선 딱 보이죠. 내부선. 전부 다 중심선인데 이건 내부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중심선인데 이것만 또 내부선이에요.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주거전용할 때 내부선하고 또 대피공간에서 바닥면적할 때 내부선 이렇게 해서 내부선이라고 불린다랍니다. 내부선 기억하시고요. 또 밑에 보시면요. 제외, 면적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죠. 다 있던 사항들인데 10번 사항입니다. 그 대피 공간을 설치하면요. 이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면 4제곱미터를 각별로 분리해서 설치하면 3제곱미터까지를 바닥에서 산입을 하지 않는다. 제외해준다. 그래서 이 대피 공간 면적은 공동 이용할 때는 4, 또 단독 할 때는 3제곱미터까지 바닥에서 제외해준다. 이 부분 신설되어진 사항이고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밑에 가봅니다. 건축허의 거부 사유에 있었죠. 108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위락과 숙박시설일 때 보시면 가능한 장소를 할지라도 그 주변에 보시면 주거나 교육환경 보호가 필요할 때 건축의 심의 통해서 거부할 수 있다. 또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상습적인 침수 우려되는 장소일 때 보시면은 일부 공간, 종지는 지하층이라고 하던 이것이 일부 공간 이렇게 해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일부 공간에 거실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판단되지만 거부할 수 있다 해서 일부 공간이 1층인데 그것이 좀 땅이 꺼져 있는 2층이야. 그러면 저기 침수가 되겠죠. 그 지표가 꺼져 있는 지표인데 1층이 좀 꺼져 있다. 그러면은 거기도 이제 1층인데 지하층처럼 이렇게 물이 잠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일부 공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해서 보시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지하층의 침수 방지 등을 위해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지하층에는요. 거실 설치 못한다. 통일적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다 거실 설치를 지하층에 안 되었지만요. 일반 건축법 29개 이하 집들은 반지하층도 넣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단독 공동에서 지하층에 거실 설치를 못한다. 이렇게 바꾸면서 단 특별한 경우에 침수 위험 우려가 없고 지역적인 특성이죠. 뭐 경사진 땅, 성북동이라든지 저기 또 서울같이 면적이 한남동 등의 산자락에서 경사진 땅에서 외형상 볼 때 뭐 8층인데 실제는요 밑에 지하 4층 그 밑에 4층은 다 지하층이고 1, 2, 3, 4층만 뭐 지상층이 가지고 여기 8층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어떤 다세주택 이런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형적인 특성상 침수 우려가 없다라면 이때는 지하층에 어떤 거실 등을 배치를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원칙은 단독과 공동은 지하층에 거실 안 된다 기본 원칙이지만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서 침수 위험 우려가 없다라면 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재개발 사업 중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상세한 기준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해서 보시면요. 이 공공재개발 사업은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거나 대행자에 참여를 하는데 전체 주택 중에서 또 연면적 중에서 20%에서 50% 이하까지 지분형 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 임대로 건설 공급을 할 것인데 이 중에서 공공임대는 10%, 20% 이하에서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하라. 이렇게 해서 재개발 사업의 상세한 내용이 조금 더 변경이 딱 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비 계획의 이반 제안과 이반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반 요청할 때 보시면요.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에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이반 요청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체크하시고요. 이반 제안하면 60일, 이제 30일 안에 여부 통보해 준다. 근데 이반 요청은요. 4개월, 2개월 안에 여부를 알려준다. 라는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비교를 해서 파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재정 및 촉진지구 있죠. 촉진지구. 요 지정 면적 참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촉진지구 면적은 보시면 원래 주거지역은 50만 이상, 또 중심지역은 20만 이상, 고밀복합형은 10만 이상으로 구분이 되었지만 지금은 통일적으로 다 10만 이상이면 된다. 10만 이상이면 되고 또 저 촉진지구 안에서 촉진구역별로 촉진사업들이 2개 이상이 포함이 되어야만이 촉진지구 지정할 수 있다. 라고 신설되어진 이 사항들 항상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촉진사업의 종류가 8개 사업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를 더 추가했어요. 소규모 재개발 사업들, 그러니까 소규모 정비사업이 다 포함됩니다.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혁신지구 재정사업, 또 도심 공공택 복합사업까지 포함시켜서 11개 사업이고 이것이 가장 시험에 자주 나왔던 사항이니까 반드시 이 종류를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또 촉진 계획의 수립과 촉진 지구의 지정, 촉진 계획 결정 다 행정청에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토지공사와 지방공사는 이제 촉진 계획을 마련을 한 다음에 촉진 계획의 입안 제한, 촉진 계획의 입안 제한인데 이것이 뭐냐? 촉진 지구 지정 제한과 같은 말입니다. 이때 보시면 이 토지공사나 지방공사가 촉진 계획의 초안 등을 마련한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받아가지고 촉진 계획의 수립에 제안을 할 수 있다. 제안이 딱 되어지면요, 이제 이 제안 받아가지고 시군구청장이 구역 지정 요청을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촉진지구 받아올 수 있게 해놨다라는 부분이 또 신설되었어요.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촉진 지구에 관한 사항인데 딴 건 다 필요 없고요. 여기 7번 사항입니다. 사업 시행의 촉진과 지원편에 보시면 촉진 재직 및 촉진계획 수립권자는요, 건축 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원래 있었는데 용적률의 상세한 그 완화 조항이 또 신설 딱 되었죠. 그래서 보시면 용적률을 완화해둘 때 보시면 최대 한도의 100분의 120%를 초과할 수 없다. 120%. 이 부분은 딱 체크를 해주세요. 또 이때 보시면 기반시설에 관한 부지 제공 대가로 기반시설 내어놓아서 제공받는 그 증가되어진 용적률은 여기 포함하지 않고 그 실제적인 그 용적률에 대해서 100분의 120%까지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이게 상세하게 나왔다. 체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증가되어지면 몽땅 다 일반 분양이 아니고 증가되는요, 용적률 가운데서 75%까지 범위 내에서는요,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 해서 합쳐가지고 임대주택 등입니다. 이것들로 공급을 딱 해야 돼요. 원래 분양주택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이것도 공공 분양도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시켰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근데 이거 특히 분양 중에서 85를 초과하는 주택 비율들은요, 50% 이하에서 대통령인데 대통령 보시면 40%까지 이하에서 조례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서 이것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40%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요 토지 임대나 분양의 공급 가격은 무엇이냐? 일단 둘 다 보시면요, 용적률을 더 완화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받아오는데 건축비는 다 지급해줍니다. 건축비는 지급해줘요. 지급해주는데 요 부속 토지 지분권 보시면 임대로 인수받을 때는요, 기부 체납식으로 정리하지만 이것을 분양으로 인수할 때는요, 토지 가격은 감정 가격의 50% 이상 범위 안에서 땅값을 주겠다란 말이죠. 땅값 주겠다. 해서 보시면 보통은 보시면 임대용으로 빼낼 때는 부속 토지는 기부 체납식으로 해서 정리해버리는데 이 분양주택으로 이것을 받아올 때는요, 이 땅값의 50% 이상 범위에서 감정평가액 50% 이상에서 주고 받아오겠다. 라는 중요한 사항이겠죠. 이런 부분도 체크를 살짝 해주세요. 시설물법 보시면요, 유지관리업자라는 용어 전체를 다 안전점검 전문견으로 변경이 되었다. 체크해 주십시오. 다음에서 수정사항에도 있습니다. 그 150페이지 보시면 3종 시설물은요, 이 정기안전점검만 한다. 것이 원칙인데 그 등급이 T2 등급 받으면 정밀안전점검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이 아니고 정밀안전점검 실시한다. 이렇게 해서 용어를 또 바꾸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전기사업법에 보시면 조금 중요한 사항이 또 2개 신설되었어요. 전기신사업이 원래 4가지가 있었습니다. 또 2개 더 신설 추가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이 있는데 재생에너지 전기 저장 판매 사업이라는 것도 신설됐고요. 또 송전제약 발생지역 전기 공급 사업이라는 것도 신설이 딱 되었다라고 합니다. 2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딱 보니까 자, 위에 보세요.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은요, 재생에너지 이용해서 생산한 전기, 요 전기를 전기 사용자한테 공급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바로 판다 얘기죠. 근데 재생에너지 전기 저장 판매 사업, 이것은요, 팔긴 판매합니다. 팔긴 파는데, 그런데 재생에너지 전기를 한번 전기 저장 장치 한번 저장했다가 판다, 그죠? 그냥 그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은 바로 파는 걸 말하고 재생에너지 전기 저장 판매 사업은요, 한번 저장했다가 판매한다 라는 의미에서 약간 차이가 나죠. 바로 판다, 한번 담갔다가 판다,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고요. 또 송전제약 발생지역 전기공사, 송전하기에 제약된다 해서 이 발전소에서 100만 킬로라고 엄청난 전기를 생산을 매일 하는데 송전선이 50만 밖에 못해. 그럼 50만이 남습니다. 50만 남아. 이것은 송전선이 감당 못하니까 보낼 수가 없어. 이 남는 요 50만은요, 바로 인근 장소에 새로운 시설에 뿌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발전 용량과 송전 용량이 불일치가 되어서 이걸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 남는 전기 요것을 인접 지역에 위치한 전기 사용자의 신규 시설에 대해서 공급한다 해서 있는 시설 말고 새로운 시설, 공장이나 뭐 창고를 지었다, 공장이나 뭐 아파트 지었다, 그걸 신규 시설에 공급한다 라는 말이 송전제약 발생 지역 전기 공급 사업입니다. 저 멀리 당진에서 전기를 많이 생산했는데 송전선 타워가 이 부족해서 전기를 못 보낸다. 남는 것을 그 당진 인근 장소에 뿌린다 라는 의미가 이게 포함되겠죠. 그래서 송전제약 발생 지역 전기 공급 사업 신설되었습니다. 못 보내서 남는 거 인근 장소의 신규 시설에 뿌린다. 이 의미가 이게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되었습니다. 그 전기 공급편에 보시면 원래 있던 사항들이 이까지인데 여기 전기 에너지 판매 재정 판매 사업자와 송전제약 발생 지역 전기 공급 사업자가 포함이 되어서 이제 전기 공급 거부할 수 없다. 두 개가 추가되었다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담금이 또 바뀌었죠. 원래 그 뭡니까 산업기반 조성 기금의 재원에 많은 상이 포함되어지고 전기 사용자의 전기 요금도 일부가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1000분의 6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대통령령 보시면 종전까지는요 1000분의 37이었어요. 37. 이것을 또 완화해 가지고 27 이렇게 해서 더욱더 완화시켰다. 더욱더 돈을 많이 안 내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었죠. 해서 1000분의 27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전기 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자의 전기 공급편 보시면 재생 에너지 전기 공급 사업뿐 아니고 재정 판매사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생산한 전기를 전력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 사용자한테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요 태양열이라든지 기타 풍력 등은요. 일반적인 일반적인 전력 시장에 보내지 않고 인근 장소라든지 그 주변 장소에 바로 팔 수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죠. 또 송전 제약 발생 지역 전기 공급 사업자 남는 전기입니다. 이것도 전력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인근 지역에 싸게 줄 수가 있다란 말이겠죠. 그래서 어딥니까? 바로 송전 제약이 발생하는 그 지역에 위치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인접 지역에 위치할 것이고, 전기 사용자가 신규 시설일 때 한해서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싸게 바로 그냥 할인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전기차 충전 사업자도 보시면요. 이것도 보시면 재생 에너지 생산 전기 일대에 보시면 송전선 배선선이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전력시장 통하지 않고 전기차한테 공급할 수 있다 라는 부분도 보이시고요. 재생에너지 전기차 재생 판매사 또 송전제약 발생지역 전기사업자도 보시면 이 전기요금에 대해서 할인 분양을 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협의해서 싸게 줄 수가 있다 라는 말도 이게 포함이 되었고, 다 요것도 체크를 꼭 해주세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기본법 보시면요. 소방정보통신망 이런 것이 또 신설되어서요. 소방청과 시, 도지사는 119 종합상황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소방정보통신망 회선을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상급층에 바로 소방에 긴급하게 통할 수 있는 회선을 만든다 이 말인데, 이때 보시면요. 회선을 이중화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이 이중화 할 때는요, 각 회사는 서로 다른 사업자한테 제공받으라 해서 한 회사는 뭐 KT한테 받고 한 회사는 뭐 LG한테 받고 또 뭐 SKT한테 받고 이렇게 해서 회사를 이중화 해가지고 한쪽이 뭐가 문제가 생겨도 한쪽으로 통할 수 있게 항상 이렇게 해놔라, 이중화시켜라 라는 부분이 여기에 추가되었더랍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지금 제가 설명을 간단히 했지만 요 상세하게 좀 설명한 것이 해커스 가보시면요. 해커스의 무료 강의 편에 보시면 제가 한 1시간 이상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제반 설명을 좀 하면서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요거 말고도 변경사항이 또 한 번 더 나가야 됩니다. 한 번 더 나가야 된다 해서 아마 7월달 제가 중순 이후에 7월달 말 지금 8월달 초에 보시면 또 7월 17일날 시행 법령들하고 몇 가지가 한 2페이지 정도가 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오게 되면 그때는 강의는 하지 않고 제가 상세하게 잘 배포하기 자료 만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기출 1500제 플러스 비교테마 다 설명이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여러분들 거기 지금 이번에 쭉 해오신 분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이번 1차 시험 최초로 합격하시고 최초로 2차 시험에 진입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했던 여기 집중 정리서라든지 또 어딥니까 저기 150지의 강의는요 도통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드셔도 이제 첫 번째 한번 쭉 들어보시고 두 번째 들어보시고 세 번째부터는 분명하게 암기되어지면서 집니다. 그래서 제가 15분 정도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집중 정리서에 관한 그 내용도 신뢰하시고 3번에서 5번 반복해서 보시고 그 내용을 숙지하셨다 싶으면요, 적어도요 여러분들은 75점 이상 80점 이상 분명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반복이 제일 중요하지 이것저것 무슨 남들 따라서 뭐 전부 다
보겠다 하시면요 절대 실패하십니다. 쭉 공부를 2차만 하신 분들은 강의도 올해 1차 하시고 최초로 생동차로 2차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절제하시고 딱 제가 드리는 이 자료만 가지고 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9월달에 최종 정리 강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진짜로 20문제 이상 꼭 제가 그 시간 내에 다 해결할 수 있게끔 압축해서 또 필요한 사항만 가지고 제가 잘 정선해서 그 자료는 시험날 당일 강의하는 당일날만 오픈하겠습니다. 보시면 완벽하게 최종적인 밑그림이 딱 나오게끔 제가 그 하루에 끝낼 수 있고 하루에 다 이해할 수 있고 암기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강의 내용을 준비할 테니까 그때 실전 학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